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 대구 근대골목 이제 기획자인데요. 여러분들 근대골목 많이 가보셨죠? 계양성당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그 근대골목을 기획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대구 이게 도심지 대구 시내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수성구에서 수성구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성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경에 그 수성모 주변의 어떤 길과 옛날 거리들을 연구한 결과가 일부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수성못에 들어가는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루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의 도시 대구와 관련된 연구는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그 상수도 사업 본부랑 같이 연구한 결과를 이제 오늘 재미있게 좀 가지고 나와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 6년 정도의 그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대구 이 신천을 중심으로 한 대구가 물의 도시가 맞나, 물이 정말 좋은 도시였는가와 관련해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잠시 호구조사 좀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대구 토백이 계신가요? 난 대구에서 태어났다. 오, 네, 태어났습니까? 네, 뒤에 선생님도 태어나셨네요. 네. 우리 토백이 앞에서는 다 입을 다물어야 되겠죠?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우리 앞에 선생님은? 네. 네, 대단하십니다. 한국전쟁 이제 수복된 이후에, 그러면 뭐 옛날 반월당 이러면 기억이 다 나시겠네요. 우리 뒤에 손 드신 선생님은 몇 년도에 대구를 기억하시죠? 몇 년도 태어나셨죠? 50년. 56년. 대단하시네요. 네. 1950년대에 대구를 기획하시는 분이 가장 오래된 대구 시민들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 그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대구에서 오랜 살아오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구에 한 120년 정도 대구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최근 20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주시면 충분히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8세기 대구 지승이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지도의 전체 제목은 지승이고 그 중에 대구부를 가리키는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대구부라고 하는, 그래서 17세기나 18세기 지도를 보면 저는 아주 미니멀리즘, 아주 그냥 간단함의 극치라고 보는데요. 저기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 지도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몇 개 찾아볼게요. 옛날 지도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요즘 지도는 우리 휴대폰에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열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200년 전에 그 조선 사람들은 지도에 무엇을 적었는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림이 많고 기호로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네. 물론 대동여지도는 아이콘적인 또 요소가 있거든요. 상징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보였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산. 이 두 개의 정보가 옛날 지도에 왜 그렇게 중요했던가, 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왜 산을 그렸지? 왜 산이 이어지는 걸 그렸지? 우리가 보는 산들은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산과 산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데, 왜 옛날 사람들은 산맥이 어떻게 흘러서 어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지도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프랑스 철학자는 지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길을 찾기 위한 그림. 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지도는 길을 찾기 위한 그림이다. 지금 카카오 맵이나 티맵 이런 것도 길을 찾기 위한 그림이죠. 내비게이션, 길을 찾기 위한 그림. 지도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18세기 대구 지도에서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한 그림이냐? 물을 찾기 위한 그림. 산의 길을 찾기 위한 그림. 이제 다 연결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붉은색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아주 극명하죠. 아주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이제 요소를 다루었는데 저는 이 조선시대 때 전통적인 지도에서 왜 물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도였습니다. 작년에 이 과업을 연구 과제를 맡게 되면서 한번 뒤져보니까 이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물과 관련이 많은 도시인데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왜 물의 관점에서 내가 대구를 보지 못했지? 뭐 문화나 사회, 뭐 예술, 뭐 축제 이런 관점에서 대구는 많이 봐왔는데 저는 물의 관점에서는 한 번도 대구를 봐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물과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를 이 5가지, 6가지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인류가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정리해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숭이였을 때, 유인원이었을 때, 우리가 지식이 막 그 뇌가 커지기 시작할 때 이제 물을 이거 물이구나라고 발견해서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그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파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이 있는 걸 보니 물은 뭐 바다에서 태풍으로 왔다가 구름으로 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강으로 흘렀다가 강 밑으로 흘러갔다가 지하로 갔다가 해수면의 압력에 의해서 샘으로 또 솟아났다가 바다로 가는 이런 전반적인 물의 여행의 궤적은 어떠한지 이 파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물과 사람 관계가 밀접하게 가다 보면 모든 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 우리 그런 문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접촉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물과 도시. 도시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을 취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을 내려보내는 하수구도 필요하고 빗물이 떨어지면 또 우수를 따로 빼내는 장치도 필요하고 도시는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물과 일수인데 오늘 말씀드리진 않는데 뭐 낙동강 패널 사건, 대구 시민들이 물에 대한 생각을 가장 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이제 패널 사건이죠. 6개의 파트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6개의 파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대구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제가 다 이제 뽑아왔고, 그리고 오늘 드리게 되는 말씀은 내일 가게 되는 이제 기류의 문학 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창댐으로 시작해서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물을 상수도를 어떻게 사용을 해왔는지 그 차를 타면서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을 치수했던 그 치수장, 그리고 물을 정수했던 정수장, 그리고 수송못을 만들면서 수송못으로 물을 보냈던 그 운하, 그리고 그 어느 동네를 거쳐서 그 파이프가 땅에 묻어 있는지, 그리고 그 1호기, 2호기의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지는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압력이 약하니까 산에 물탱크를 만들어 놔야지 대구 시내 사람들한테 물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배수지라고 하는데, 배수지는 어디에다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배수지에 1호기, 2호기를 만들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보조수원지라고 이천샘이라고 하는, 배나무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을 이제 수도물로 이제 쓰게 되면서 이천샘이 없어지게 되는 그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을 그 물의 관점에서 내일은 이제 여행을 다니시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약간 이론적이고 히스토리적이고 역사적인 스토리적인 부분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미리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은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는 다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즈라고 부르고 용비어천가에서는 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어로는 무르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용비어천가에서도 셈이 깊은 물 이렇게 해서 셈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셈이는 일본 말의 시미루, 스며드는 것 같아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어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 물과 관련된 어휘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동질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가 물과 관련된 그 어휘, 워딩, 단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우리 보통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라이벌에 이게 리버라고 하는 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 하나를 두고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강물을 우리가 뺐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너 그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면 되느냐라고 해서 물과 관련된 다툼, 경합, 경쟁을 바로 라이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 2000년, 4000년 이 지구의 이 도시 문명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물과 관련해서 절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과 관련된 엄청난 경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의 역할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대사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깊게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라 역사 때부터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이 속에서 물과 관련된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모든 신화에서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되더라고요. 삼국사기에서 보면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 옆에 큰 알이 있어 이를 가르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박혁거세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박혁거세와 결혼을 했던 그 부인의 이름이 아령인데요. 그 부인이 바로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신화라고 했을 때 그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를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뭐 생활하시면서 신화나 뭐 전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보통 신화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통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난밤에 꾸었던 이미지를 서로 연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상징이거나 비유이거나 축소이거나 과장이거나 확대이거나 이런 문학적인 코드를 통해서 우리 다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저런 신화에서 나오는 저 우물은 이제 우물일까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듯이 접근을 하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와 한 국가와 한 민족, 한 공동체의 정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리고 저는 경주라고 하는 도시와 크게 인연이 없어서 제가 40이 넘어서 경주의 첨성대를 처음 보러 갔어요. 그 영화 속에서만 보던 화면에서만 보던 첨성대를 보면서 신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니까 첨성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능은 이제 신라 왕들의 능을 말하겠죠. 능이 있다 어디? 점성대, 첨성대가 아니라 점치다 할 때의 점과 그리고 별성자 그리고 누대, 대다. 별을 점치는 곳이다. 이 점성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저 첨성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별을 보는 곳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안에서 별을 보면 얼마나 보일까요? 정말 보일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별을 점친다. 옛날에 별을 점치는 것은 대부분은 농업과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다가올 길흉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것을 별의 운행을 보고 해온 게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어떤 전설이고 통치 방식인데요. 그래서 점성이다, 별을 점친다, 뭘까? 저는 그냥 이 점성대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이 물리적인 이 외관에 좀 더 집중을 해보니까 그냥 우물이 그냥 땅으로 우물의 축대가 그냥 땅으로 솟아서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그리고 첨성대에 이 위에 사각형 프레임 보이시죠? 이 사각형 프레임 볼까 봤더니 우리 조선시대 때 전통적인
우물의 석축에 있어서 이 허리 위까지 석축을 더 올리고 그 위에 미음자 형태로 해서 이 프레임을 얹게 되는데 그게 우물정자 한자로 그거 아닙니까? 한자로 우물정자인 이유가 바로 이 프레임 때문에 있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을 발굴하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 발굴 현장을 보니까 다 이런 축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네. 그 어렸을 때 우물을 많이 퍼보셨죠. 그래서 첨성대는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점성대, 별을 점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신라시대 때 물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교, 도교 쪽에서는 물에 대한 인식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하나만 읽어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자를 보면 평평함이란 물이 완전하게 멈춘 상태를 말한다. 네, 이미 물을 관찰해서 물은 평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 어떤 가치를? 그래서 사람을 비추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안으로는 잔잔함을 간직하고 밖으로는 출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평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고 이 평평함을 사람한테 다시 대입을 시켜서 프로젝팅을 시켜서 사람한테 다시 재비유를 시켜서 평평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가치를 정의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 동양은 전체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이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물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인사이트들은 이렇게 좀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물은 평평한 것 같은데 그 평평함을 알게 되면 그 평평함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문명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평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수평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수평, 평등하다, 평행하다, 평평하다 이런 말 하지만 저 수평을 인간이 처음으로 이해한 순간은 물이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 화면이 고른 상태를 이제 수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수평을 알지 못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기본. 그러면 물을 관찰하지 않고 건축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때는 레이저 빔이 없으니까 수평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오른쪽이 기울었는지 왼쪽이 처졌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관찰하게 되면서 인간은 응용해서 동일한 그 기압을 유지했을 때 모든 물은 수평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서 건축술이 시작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내일 신천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신천은 그 고인돌을 축조했던 세력의 아주 거대한 채석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신천에 가보시면 신천의 그 절벽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깎여진 아니다라고 해서 해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신천 이렇게 그 밑에 크게 툭툭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몇 천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불과 어제까지 고인돌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고인돌 축조 세력이 어제까지 작업을 하다가 오늘 그 돌을 그대로 놔두고 간 듯한 그런 인상들을 받았어요. 그 돌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돌들이 어떻게 끊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물이 가지고 있는 용매성이거든요. 물은 모든 것들을 녹인다. 물은 모든 것들을 다 묽게 만드는 거죠. 묽다라고 하는 게 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부르트게 만드니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돌에다가 아주 좁은 구멍을 뚫어놓고 나무를 박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을 부어놔버리면 나무 밑둥치는 물을 먹어버리니까 얘가 팽창을 해버려 부풀어버리니까 돌이 순식간에 딱 짜게지면서 신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절벽형 채석장에서 돌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의 바닥에 돌들이 깎여진 고인돌로 팔려갈 돌들이 깔려 있겠죠. 그럼 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아무리 무거운 돌도 물에 뜨니까 다 이렇게 물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5,000년의 역사다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동네는 바로 이 신천 주변에 있는 고인돌 유적을 통해서 5,000년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 바로 그런 역사도 물에 대한 관찰, 물에 대한 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은 거대한 고인돌 채석장이자 이동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에 있는 바위건을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로 쪽, 서편 쪽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그 고인돌로 쓰면 적합한 그런 돌들이 팔려가지 못한 돌들이 그냥 이 강 그 주변에 턱턱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이 기석으로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하나의 그 독립된 돌덩어리로 이제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섭씨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온도를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요소였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물의 발견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물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핵심만 좀 뽑아봤는데요. 특히 대구는 분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 대구에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모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대구는 어떻게 분지인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를 분지 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뒤져봐서 대구 정말 분지 도시일까? 그러면 동쪽에도 산이 있어야 되고 서쪽에도 산이 있어 다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은 금호강으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서쪽 달서구도 보니까 낙동강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근데 뭐 분지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뒤져봤더니 1930년대에 한 일본 학자가 대구의 지질과 지형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대구가 교토 분지하고 비슷하다. 이러면서 분지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은 대구를 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한반도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를 분지로 바꾸나, 분지라고 적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대구는 그럼 어떤 그 지형일까를 봤더니 대구는 이 개념상으로 울릉도의 나리 분지 같은 곳이 진짜 분지예요. 울릉도의 나리 분지 가보셨죠? 그는 완전히 뺑 돌아서 밑에 푹 꺼진 한라산에 맞죠? 백록담 그 다음에 백두산에 그게 분지인 거죠. 대구는 분지가 아니에요. 대구는 분지가 아니고 저는 벨리라고 부르는데 그 U자형의 큰 U자형의 계곡형 U자형의 이 벨리형을 가지고 있는 그냥 통로인 거죠. 대구는. 그것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점점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는 분지 도시, 분지가 아니다. 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지 않았다. 예. 우리가 왜 반도인 거죠? 반도도 보니까 일본 사람이 붙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섬이니까. 일본이 섬이니까 조선은 섬이 아니네. 근데 절반은 섬이네. 반도네.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와 시각에 의해서 조선을 해석한 표현이 한반도, 반도, 그리고 분지이구나. 근데 분지의 조건을 대구는 가지고 있지 않다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대구 팔공산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올해 기상을 많이 관측을 했는데요. 올해는 하늘을 보기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2021년에 하늘 많이 보셨죠? 올해 하늘 어떠셨어요? 예, 진짜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이 너무 맑고
그리고 오염원이 없어진지 몰라도 하늘이 너무 투명하고 색깔도 곱고 노을도 멋있고 구름도 다 보이고 그리고 구름이 막 비를 만드는 것도 다 보이고 이렇게 제가 관찰을 했더니 대구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U자형의 아주 거대한 이제 밸리인데 이 U자형의 동쪽에서 금호강이 오고 있어요. 그 끝부분에서 경상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낙동강이 금호강을 합수해서 그냥 내려가는 그런 지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 U자형 밸리에 있어서 북쪽은 팔궁산이 막고 있고 그리고 남쪽은 비스산이 막고 있는데 대구는 거기서 특이한 지명이 뭐냐면 압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압산이라고 불렸던 그 정거는 1887년경에 일본 중위가 한반도를 염탐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거쳐 올라가던 길이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밀양 거쳐가지고 저 청도 거쳐가 가창 계곡으로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대구 압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압산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 일본 히라가나로. 그래서 적어도 1800년 대에도 이 산은 대구 시민들한테 압산이라고 불렸구나.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대구를 식민 지배하게 되면서 그 압산을 표기를 못하니까 한자로는 전산이라고 적고 오른쪽에 카타카나, 히라가나 아니고 카타카나로 아프산 이렇게 적어놨어요. 받침 발음이 안 되니까 아프산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런 걸 보면 그 압산을 왜 압산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어느 도시에 가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압산이라고 부른 그런 도시 봤습니까? 위성사진에서 우리 카카오맵이나 인터넷에 보면 위성사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위성이 위에서 바라보면 압산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대구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아주 관련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비스산이 머리다. 그 남쪽의 큰 축은 비스산이거든요. 비스산이 머리인데 앞에 짱구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압산이. 아시나요? 그래서 압산을 산행하게 되면 비스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휴대폰 열으셔서 휴대폰에서 지도를 여시고 위성사진, 위성에서 찍었을 때 압산이 어떻게 보냐 보십시오. 그러면 비스산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산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압산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에서 물로 가장 유명한 곳, 물이 철철철 넘쳤던 곳, 그리고 그 물 새어나오는 그 샘물로 목욕을 했던 곳, 안지레이가 대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대구의 물을.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으니까요. 앞에 툭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비스산이 물을 누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원래 산은 물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앞산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압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산 앞쪽에 안지랭이 쪽에서 엄청난 그 용천이 돌파를 해가지고 엄청난 물을 쏟아내는데 그 압력은 비스산이 누르고 있는 압력의 결과인 거죠. 근데 그 안지랭이가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서 토사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이제 그 물은 대구에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명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흔적이냐면 남구에는 동괴진, 서괴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마치 나룻배가 정착하는 그런 나루터처럼 보이더라. 압산 동네가. 그 압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지로 해서 이렇게 대구 시내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경사 지형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곳을 나루터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100년 전에 그곳에 그 압산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만들어낸 그 하천의 폭이 얼마큼 되는지를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대구는 그런 이제 물과 분지 유밸리, U자 모양의 계곡형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북쪽에 있는 팔궁산한테 막혀요. 그리고 제가 올해 7월에 관찰했을 때는 팔궁산 위쪽까지 뭉게구름이 상승해요. 올해 엄청 더웠을 때는 구름이 아주 높게 올라가죠. 자, 올라갔어요. 근데 6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그 뭉게구름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구름 매일매일
대구시가 구름 정산을 하더라. 정산 아시죠? 돈을 다 쓰면 마무리를 어떻게 썼다라고 내가 계산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정산이라고 하는데, 대구는 U자형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구름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 구름 정산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대구 시내에서 엄청난 그 돌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매일 저녁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비를 쏟아내는 그 기상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대구의 지형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그 금호강과 불로천이 만나는 지점. 북쪽은, 그리고 남쪽은 가창 계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달서구, 이쪽에서 구름 정산을 시작해서 시내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되더라고요. 비슬산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압산이라고 하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압력이 약해져서 거기에서 용천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샘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용천의 그 광맥이 거기서 터져 나왔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형 때문에 대구가 어떻게 그 논과 밭도 변했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구가 왜 고온 다습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대구 지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그 습하기 때문에 몸에 습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습도를 빼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이 고온 다습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 이거는 제가 중국의 대구와 똑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스촨 성의 경우를 보니까 스촨이라고 하는 도시도 매운 음식을 상징하는 사천성 요리를 상징하는 도시이더라고요. 예,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운 이유는 이제 구름의 양이 그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은 4.1이었는데 대구는 3.2. 그러니까 거의 25%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폭염하는 더운 것도 이런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요소들을 좀 찾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지 도시들이 그 U자형 밸리 도시들이 그 물이 솟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평지 도시, 가도 산이 없는 도시는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다 가까이 산이 멈춰 있는, 그러니까 산이 그 줄다름을 치다가 바다를 만나서 거기서 멈춰서 그냥 우뚝 서버린 그런 지형이 물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구는 어떻게 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증거를 이제 계속 찾아야죠. 첫 번째 증거는 그 신천 주변에 있는 고인돌이 5,000년 역사를 썼는데 그거를 최근 10년 안에 월성동 아파트 개발하게 되면서 그걸 2만 년까지 끌어올리게 돼요. 그 2만 년의 역사로 끌어올리게 된 가장 중요한 지형이 바로 뭐냐면 선상지라는 겁니다. 선상지는 그 계곡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래가 쌓일 때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부채 모양으로 방사형의 구조를 가지면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쌓여서 모래가 계속 쌓여서 두터워진 땅을 선상지라고 하는데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끌어올린 청동기 유적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달빛골 상인동 그 진천천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이 내려가다가 그 낙동강을 만나게 되면서 물이 밀려가요. 그 경상북도에 보면 상주에 물미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물미가 물이 밀린다는 뜻이에요. 내성천이 낙동강에 의해서 만나면서 내성천의 물이 밀려가면서 물미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진천천이 낙동강의 속도를 만나서 다시 진천천이 후퇴하게 되면서 물이 밀리면서 모래가 오랫동안 퇴적된 지형. 왜 이 지형을 말하느냐? 이 선상지에서 바로 용천이 나오는 거죠. 이 용천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이 강물을 떠먹을 수 있습니까? 샘물을 팔 수 있는 청동기 기술이 있었습니까? 샘을 팔 수 있는 기술도 없다. 그리고 강물을 떠먹을 수 없다. 그럼 인간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연이 용천수를 만들어내는 조건. 그냥 그 자리에 물이 그냥 계속 솟아나는 조건. 그 동네가 바로 문명이 시작되는 곳인데 바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그곳이 월배동 바로 이 선상지 유적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위치로 표현하자면
그 대곡 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그 가운데 진천천 크게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면서 금호강 만나기 전에 그 월성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평지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대구의 이만 역사를 만들어낸 지형이라는 겁니다. 저기의 물을 먹었다는 거죠. 용천이 나오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사문진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대구 시내까지 빨랐다는 거죠. 눈 감고 사문진 나루트에서 대구 시내로 오는 길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 대구 토백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인동 롯데백화점 쭉 들어오겠죠. 서부정류장, 두리공원 성당시장, 성당시장에서 어디 해서 서문시장, 대구시내 이런 식으로 그 오는 길이 그때 형성이 됐다는 거죠. 육지에서 옮기면 엄청나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U자형의 그 지형과 동쪽에는 금호강, 서쪽에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물 조건 때문에 대구에는 어마어마한 물과 관련된 그 지명이 생기게 됩니다. 달천진, 신천, 동안진, 행탄. 행탄할 때 탄도 물가 탄이니까요. 용천리, 용담리, 용진리, 지당리, 대거리, 대곡리, 검사리 이렇게 해서 대구는 과연 물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물의 양이 충분한 도시였다. 그리고 우리 성장기 때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목격하셨던 뭐 이런 저수지들이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산못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감산못 칠호광장. 네. 그리고 월배동의 유천못 기억나시는 분? 유천못, 유천지. 네. 그런 저수지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신천동의 송나시장인 송나못 기억나시나요? 송나못. 네. 송나못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리고 연호. 오른쪽에 보면 우리 시지의 연호지. 연호도 이렇게 크게 남아있죠. 그리고 범호동에도 범호못이라고 크게 있는데 이 범호못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범호 로타리 주변에도 범호못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수성구청 자리. 구청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공공부지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국유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수지는 국유지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봐야 되겠나요? 근데 문제는 대구 시내에는 항상 그 범람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어떤 대구 중구가 개척된 것은 최근 400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구 시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대구 시내라고 하는 땅이 구축이 되는지를 이 타임 레이어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대구 업성을 만들었던 이 구축했던 시기가 1601년 경상감령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400년 전에 처음으로 쓸만한 땅이 됩니다. 근데 이 경상감령 이 주변으로 해서는 옛날에 달서천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하천이 계속 범람을 하니까 이 주변으로는 다 그냥 논밭을 할 수가 없고 미나리 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범람을 하니까. 이거를 언제 정리하게 되냐면 이서가 1700년경에 그 신천 수성교 주변에 이 범람하는 이 제방을 크게 쌓아가지고 이 옛날에 대구의 달서천, 그러니까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데 들어가는 물길의 방향을 그냥 신천으로 물을 많이 빼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구에서 그 태풍과 일반 그 강수량을 만들어내는 비가 같이 만났을 때 대구에서 최고의 수량을 만들게 되는데 저도 2005년경인가요? 신천 둔치가 다 잠기는 걸 봤거든요. 우리 신천 대로 쪽에 있는 둔치가 그 신천물이 범람해서 잠기는 걸 봤었고 2005년경에 그렇게 잘 구축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잠겼으면 조선시대는 말도 못했죠.
그때까지는 이쪽 오른쪽 동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1700 몇 년경에 이서가 그 제방을 쌓게 되면서 이쪽 땅이 점점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콘크리트 기술이 생기게 되면서 신천의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호환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오른쪽 수성 벌판이 또 구축하게 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대구는 대구 개척의 여사는 이 경상감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동진하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담티고개를 넘어서 시지도 90년대 개척을 했고, 그리고 경상도 대구 접경 지역이라서 다 개척을 했죠. 계속 오른쪽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은 물을 극복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앞산이 만들어내는 이 풍부한 수량이 어떻게 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건 1930년경에 일본 사람들이 대구 부사에서 당시의 수전, 이 수전이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답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답이라는 한자가 뭐냐면 물수변의 받전자. 저희들은 그냥 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수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이 수전이 바로 이 지도에서 밑금, 세로로 된 이 빗금인데 이 빗금 다 보세요. 경상감령 대구 시내가 여기 있어요. 북쪽에 칠성동 다 수전. 그리고 오른쪽에 봉독동, 대봉동, 드랑길, 수정뜰 다 수전. 그리고 요 밑에 앞산 있으면 앞산 밑에 다 수전. 지금 캠프 헬리, 대명동 다 수전. 그리고 옆으로 가서 성당동에서 다소까지 다 수전.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구 부사에 1943년에 지어진 대구 부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신기하다. 일본 내지에서는 강을 따라서 논이 만들어지고 상기슭은 밭밖에 없는데 일본에서는 강 옆에 논이 있고 상기슭은 밭밖에 없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선은 거꾸로다. 완전 다른 거예요. 산에도 물이 들어가는 그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100년 전에 지적도, 그러니까 대구 최초의 지적도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의 경계를 그려놓은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를 100여 장을 합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전, 답이라고 쓰여있는 한자를 다 표시했는데 바로 화면상에서는 파란 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서는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다 수전이에요. 그 수전의 위치는 영선지라고 하는 영선시장, 대구 교대 건너편 쪽 주변인데요. 이게 다 산을 이렇게 작은 야산으로 경계에 지어진 곳인데 주변이 다 수전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신천이에요. 신천 옆에 수전이 없어요. 강 옆에 수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은 범람하니까. 여기서는 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범람하니까. 근데 이쪽은 범람하지 않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릉지니까 만든 거예요. 안정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대구 이 밑에 이 앞산에서 안지랭이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서계진, 동계진을 나눠져서 대구 시내로 엄청나게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나오는 물길이 어디까지 가는 걸 봤냐면 제가 감사못의 수원이 앞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지랭에서 터져 나오는 물길이 계속 흘러가지고 감사못까지 가는 거 봤어요. 그럼 대구의 절반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못 넘어서는 평리동이니까 평리동은 저쪽 와룡산의 수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시내 땅은 다 앞산물이라는 거죠. 대구는 이런 도시구나. 이런 물의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 물의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우물의 조건도 좋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수질이 나쁜 지역은 400년 전에 구축했던 경상감령 주변 여기는 오래 썼으니까 수질이 나빠요. 근데 오른쪽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었던 이 대봉동, 삼덕동 이쪽 지역은 수질이 좋음 이렇게 나온 거야 당시에. 근데 이 우물에 수질 조사를 한 이유는 수돗물을 이제 팔아먹기 시작해 위해서 이제 우물물이 안 좋아라고 하는 말을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근대적 수도 시설의 출발입니다. 너희들이 먹는 저 내추럴 물이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근대적인 모던한 수돗물 시설이 팔리는 거니까 그런 식의
도시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고 대구에서 물을 소비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세탁소, 그다음에 목욕탕, 그리고 얼음집,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얼음 회사도 이때 출발하게 되고요. 이게 북송로의 대구 최초의 대중탕. 그리고 이제 내일 답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도물 루트를 이제 만들게 되죠. 내일 여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아래쪽이 그 가창댐 치수장이 있어요. 이 치수장이 이 원래 있던 신천 쪽으로 가지 않고 이 파동 쪽으로 마을 쪽으로 들어가요. 이 마을 쪽에 보면 약간 솟아 있는 지형이 있는데 정수장도 솟아 있어야지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자연 압력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약간 높은 곳에 파동 정수장을 만듭니다. 치수 정수, 물을 치수를 했으니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 정수장 가보시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유럽풍의 그런 정수 시설이 있는데 아주 내일 감동하실 거예요. 대구에 이런 곳이 있었나?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파동 정수장에서 정수했던 물을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도 먹었구나. 수성구 시민들은 그 물을 먹었구나. 수성구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가창댐 물과 그 운문댐 물을 이렇게 교차로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물은 대구에서 가장 좋은 물을 지금도 먹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요. 이 중간 지점에서 신천에 물을 하나 따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바로 따서 보내는 이 물길이 뭐냐면 수성돌로 보내는 작은 세류인데 이 작은 물길로 수성 벌판을 다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수성못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때 일본인이. 그렇게 해서 내일 가보시게 되는 곳은 이 작은 이 개천인데 이 개천이 자연스럽게 수성못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성못은 땅에서 제방을 높게 쌓아서 만든 지상 저수지거든요. 우리 보통 저수지는 산을 막아서 하는 계곡형 저수지인데 그게 아니라 수성못은 지상에 제방을 쌓아서 만든 지상형 저수지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삼풍백화점 앞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내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 파동 정수장에서 정수가 된 물은 계속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구 시내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 들어가서 여기 캠프 헨리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캠프 헨리 앞쪽으로 가기 전에 봉덕동을 거치게 되는데 이 봉덕동이 봉덕동 시장과 봉덕동 이쪽 주거 지역을 나누게 되는 그 경계가 되는데 제가 이 근처에 한번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수도 파이프를 경계로 해서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는 재개발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제가 들려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이쪽인데 이쪽은 재개발을 안 하고 이 건너편은 재개발을 한다는 거야. 아니 여기 작은 동네인데 왜 이렇게 나눠? 이랬더니 여기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수도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못한대. 그러니까 미군의 군사시설이 있으니 아파트 내로 그게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군 부대로 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일본군 80년대 일본군을 먹이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부대는 그대로 평지에서 공급을 하면 되고 대구 시민들은 훨씬 더 멀리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대봉 수도산에다가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옮기게 되면서 수도산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고 이 높은 단차를 이용해서 대구 시내까지 이제 수도물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물이 약해지자 이 동네에 유명했던 배나무샘, 바로 이 대나무샘이 대구의 자연 지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데 이게 바로 대구의 오래된 하천, 달서천에 수원을 공급하던 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은 그냥 빗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강에는 강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강은 빗물이 떨어져서 그 강이라고 하는 그릇에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강 자체가
강 밑으로 물이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작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화천은 그 자체가 샘물이면서 그게 유지수가 되면서 그 자체가 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마지막 증거가 바로 이 배나무샘, 달서천에 물을 항상 만들어줬던 이 달서천의 마지막 하천이 수도시설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제2 보조수원지가 됩니다. 이게 20년대 때 완공이 되면서 현재 그 대봉 배수지 이제 공급 라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1910년대에 그 대구 수도물을 공급했던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구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그 물이 지하수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높다. 그래서 지하수가 압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해수면에 비해서 평행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소승 때문에 샘물은 튀어나오는 건데 압산과 팔공산, 비산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구는 튀어나오는 지형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대구의 압산이라고 하는 지형에서 가장 많은 물들이 튀어나와서 대구의 수전, 답이 저렇게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물의 양도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건데 누르고 있으니 대구 시내에 하게 되면 대구 시내는 10m만 뚫으면 우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우물들을 다 쓸 수 있으니 요즘으로 치면 물 사 먹을 필요 없고 물을 기를 필요도 없고 우리 마다에 10m만 파면 내가 떠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니 그만큼 멋진 도시가 없었구나. 그런 도시였다 대구는.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깨끗한 지하에서 이렇게 필터링이 된 광천된 미네랄까지 포함된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표현하던데 천연 광천수가 이렇게 숭숭 쏟아 나오던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